대학 교육도 받지 못한 한 젊은이가 세계 최고 수학자들을 놀라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지만 혼자서 수학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갔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모든 발견이 꿈에서 여신이 알려준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1887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명한 수학자 고드프리 헤럴드 하디 교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멀고 먼 인도 마드라스였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항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에 첨부된 수학 공식들을 보는 순간 하디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수학자들도 몇 주씩 고민해야 풀 수 있는 복잡한 방정식들이 아무런 증명 과정 없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수학적 진리들처럼 보였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스리니바사 라마누잔이었고 그의 등장은 수학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어요. 라마누잔은 인도 남부 타밀나두 지역의 작은 마을 에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브라만 계급에 속해 있었는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은 최고 계층이지만 라마누잔의 집안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천가게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고 어머니는 종교적 의식을 주관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 한쪽을 세를 놓기도 했을 정도로 형편이 빠듯했어요. 심지어 식사를 거르는 일도 빈번했고 새 옷을 사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라마누잔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죠. 당시 인도에서는 교육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어린 라마누잔은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수업을 자주 빼먹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더 좋아했어요. 부모님이 걱정된 나머지 경찰관에게 부탁해 아이를 학교로 데려다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13세 무렵 수학 선생님이 어떤 수든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된다고 설명하자 라마누잔은 즉시 그렇다면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날카로운 질문은 선생님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내용을 라마누잔은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마누잔의 수학적 재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동급생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의 실력에 감탄했어요. 삼각함수나 로그 같은 고급 개념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터득해 나갔습니다. 마치 수학이 그의 모국어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라마누잔에게는 이 책이 보물창고나 다름없었어요. 각각의 공식이 풀어야 할 퍼즐처럼 느껴졌고 그는 밤낮 없이 이 공식들을 연구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명 방식을 모르는 대신 완전히 독창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때로는 기존 수학자들보다도 더 우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가 수학을 단순한 학문이 아닌 신성한 계시로 여겼다는 점이에요. 라마누잔은 독실한 힌두교도였고 자신의 수학적 영감이 모두 가문의 수호신인 나마기리 여신으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린 후 꿈에서 본 공식들을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방정식이 신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런 종교적 신념이 그의 수학적 직관력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수학자들이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반면 라마누잔은 마치 직감적으로 수학적 진리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도 정답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나중에 검증해보면 항상 옳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라마누잔은 모든 과목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그에게 A 학점 이상을 줄 자격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지역대학에 진학했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역사나 언어 수업 시간에도 수학 공식만 끄적거렸습니다. 결국 다른 과목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아 장학금을 잃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라마누잔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상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중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어요. 낡은 노트 몇 권을 늘 들고 다니며 틈틈이 새로운 공식들을 개발했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심지어 사원에서 기도할 때도 수학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이런 그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만큼 수학이 그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20대 초반 라마누자는 취업을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했어요. 당시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교육받은 인도인들의 취업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대학 학위가 없는 그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의 주선으로 구세 소녀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았고 경제적 부담만 늘어났죠. 그는 날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학적 아이디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라마누잔에게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가 손수 작성한 수학 노트들이었습니다. 표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채워진 방정식과 정리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종이가 부족하면 페이지 뒷면이나 여백까지 활용해서 계산 과정을 적어 넣었어요. 이 노트들이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다행히 지역의 수학 애호가들이 라마누잔의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도 수학협회의 한 회원이 그의 노트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협회에서는 라마누잔이 수학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소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911년 라마누잔은 베르누이수에 관한 첫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진정한 재능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장학금 액수도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드라스 항구에서 회계사 보조로 일하게 되었죠. 월급은 20루피로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적은 금액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업무 시간 외에는 계속해서 수학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동료들과 상사들은 그가 항상 이상한 공식들을 끄적거리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업무는 성실히 처리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계산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복잡한 회계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라마누자는 서구의 저명한 수학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는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차례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드프리 하디 교수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 편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디 교수는 라마누잔과는 정반대 성격의 인물이었어요. 무신론자였고 엄격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크리켓을 무척 좋아했고 영국의 날씨와 정치인들을 싫어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솔직한 성격이었어요. 35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국 수학계의 거물이었죠. 그런 그가 라마누잔의 편지를 받고 경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의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수학에서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어서 약 9페이지에 걸쳐 놀라운 수학 공식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디가 처음 본 바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대학 학위도 없는 인도의 말단 공무원이 세계 최고 수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동료인 리트루드와 함께 공식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상황이 달랐어요. 일부는 이미 알려진 정리들이었지만 대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정교함과 아름다움이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그들은 결론에 도달했죠. 이런 공식들이 참이 아니라면 누구도 이런 것을 상상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디는 즉시 라마누잔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의 재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 과정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어요. 공식만으로는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라마누잔은 하디의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몇 개월간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라마누잔은 자신의 공식들에 대한 증명을 시도했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적인 증명 방식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하디는 그를 케임브리지로 초청하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만나서 그의 천재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라마누잔이 독실한 브라만 힌두교도라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만약 이를 어기면 카스트에서 추방될 수도 있었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척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라마누잔 본인도 이런 종교적 제약 때문에 고민이 깊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라마누잔의 어머니가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가문의 수호신 나마기리 여신이 나타나 아들의 운명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신의 계시라고 여긴 어머니는 아들의 영국행을 허락했습니다. 동시에 하디와 동료들은 마드라스 대학을 설득해서 라마누잔에게 2년간의 장학금을 지원받도록 했어요. 1914년 3월 26세의 라마누잔은 마침내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서양식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색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상상했던 영국에서의 삶은 현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환경이 그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런던에 도착한 라마누잔이 받은 첫 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드라스보다 10배나 많은 500만 명의 인구,
끊임없는 소음과 빠른 생활 리듬은 조용한 남인도 출신인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디의 동료 집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근처 기숙사로 이주했습니다. 하디의 방과는 도보로 5분 거리였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칼과 포크로 식사하는 것부터 어려웠고 영국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는 입에 차가운 금속이 들어가는 느낌이 역겹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럼에도 처음 몇 개월간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봄 날씨와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줄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디와 리트루드는 라마누잔의 노트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 속에 숨겨진 보석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나서 함께 수학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라마누잔이 수년간 혼자서 개발했던 독창적인 공식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인도에서는 그의 작업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동료가 생긴 셈이었어요. 라마누잔의 수학적 직관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하디가 택시 번호 1729를 언급하며 별로 흥미롭지 않은 숫자라고 말하자 라마누잔은 즉시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개의 세제곱수의 합을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1729는 1열띠도이면서 동시에 9도 10으로도 표현되는 특별한 수였던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원주율 공식이었어요. 당시까지 알려진 가장 정확한 공식보다 훨씬 빠르게 수렴하는 급수를 발견했거든요. 단 한 개 항만으로도 원주율의 소수점 8자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공식들로 수백만 개 항을 더해야 얻을 수 있는 정확도였어요. 현재까지도 그의 공식은 슈퍼컴퓨터로 원주율을 계산할 때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디의 지도하에 라마누잔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914년 그의 첫 번째 논문이 영국 수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원주율 근사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인도에서 시작한 연구를 완성한 것이었죠. 하디는 라마누잔이 단순히 기존 연구를 재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학을 창조하기를 원했습니다. 1년 후 라마누잔은 무려 9편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중 고도합성수에 관한 연구는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자신보다 작은 모든 수보다 더 많은 약수를 가진 수들에 대한 이론이었어요. 하디는 이 연구에서 보여준 라마누잔의 통찰력을 극찬했죠. 한 번은 다른 수학자에게 이 개념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할 정도로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라마누잔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장학금이 당시 영국 산업노동자 평균 연봉의 거의 4배에 달했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수학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유였어요. 하디의 도움으로 논문들을 계속 발표하며 수학계에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다른 교수들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동시에 라마누잔의 개인적인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 전체가 어둠에 빠졌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전쟁터로 떠났고 그의 동료 리트루드도 전쟁 업무를 위해 케임브리지를 떠났습니다. 라마누잔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도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건강이었어요. 남인도 출신인 그에게 영국의 혹독한 추위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학생이 그의 방을 방문했는데 라마누잔이 외투를 스카프처럼 둘러싸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침대 위에는 담요들이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담요 사용법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사용법을 알려주자 라마누잔은 깊은 감사를 표했죠. 식사 문제는 더욱 심각했어요. 독실한 브라만으로서 그는 채식만 해야 했고 직접 요리한 음식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나기 전 어머니와 약속했기 때문이었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재료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고 가격도 치솟았어요. 결국 소금과 레몬을 넣은 밥만으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의 건강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디와의 관계는 라마누잔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디는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라마누잔의 엄청난 잠재력을 믿고 계속 격려했어요. 하지만 이런 기대와 격려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했죠. 라마누잔은 하디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더욱 혹독하게 몰아붙였거든요. 고향에서라면 휴식을 권하거나 돌봐줄 가족이 있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1917년 라마누잔은 중병에 걸렸어요.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지만 결핵이나 위장 질환으로 추정됩니다. 영양실조가 주요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디는 이 소식을 듣고 마드라스 대학에 연락해서 라마누잔이 위독한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라마누잔은 요양원으로 보내졌지만
아플 때조차 까다로운 환자였어요. 음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규칙을 지켰고 서양 의학에 대한 불신도 있었습니다. 이후 2년간 라마누자는 여러 병원과 요양소를 전전했어요. 이 기간 동안 인도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오는 편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극도의 고립감과 향수병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절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런던 지하철역에서 선로로 뛰어들려고 시도했지만 다행히 역무원이 비상등 버튼을 눌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자살 시도가 범죄로 간주되어 라마누자는 체포되었어요. 하디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천재라고 필사적으로 설득했고 결국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나중에 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했어요. 그런데 1918년 2월 라마누잔에게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는 과학계 최고의 명예 중 하나로 아이작 뉴턴과 찰스 다윈 같은 거장들이 받았던 영예였습니다. 라마누자는 역사상 가장 젊은 왕립학회 회원이 되었죠. 그는 하디에게 편지를 보내 말로는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라마누잔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마드라스에서 연봉 250파운드의 연구직 제안이 왔고 그는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영국에서의 생활이 지겨웠을 것입니다. 1919년 봄 그는 하디와 케임브리지의 작별을 구했어요. 케임브리지는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동시에 깊은 상처도 남긴 곳이었죠. 인도로 돌아온 라마누잔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5년 만에 아내와도 재회했어요. 그가 떠났을 때 13살이었던 아내는 이제 18살에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수학협회 사람들이 그를 보고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체중이 많이 줄었고 성격도 또 예전의 밝고 쾌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의사들은 회복을 위해 더 시원한 지역으로 이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라마누자는 고향 마을로 이사했다가 나중에 어린 시절을 보낸 쿠바코남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함께 있었죠. 여러 의사들이 치료를 시도했지만 그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마누자는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 1월 그는 하디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새로 발견한 모이세타 함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매우 신비롭고 특별한 함수여서 앞으로 수십 년간 아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수학적 유산이 되었죠. 그때쯤 라마누자는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죽기 며칠 전까지도 계속 수학 계산을 했어요. 아내는 밤낮으로 계산에만 매달렸다.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먹기 위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그의 손바닥에 올려주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1920년 4월 26일 오전 라마누자는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자신의 이름이 100년간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가 남긴 수학적 업적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연구되고 있으며 현대 물리학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놀라운 응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의 분할 함수는 양자 물리학의 끈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모든 유도 공식은 암호합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요. 라마누잔의 택시 번호로 유명한 1729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해시 함수의 예제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도 정부는 그의 생일인 12월 22일을 국가 수학의 날로 지정했고 그를 기리는 우표와 동전도 발행했어요.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전 세계 수많은 대학에서 라마누잔의 이름을 딴 강의실과 연구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미해결 문제들을 풀기 위해 지금도 수많은 수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2012년에는 그의 삶을 다룬 영화가 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었던 한 천재 수학자의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이었습니다.